때는 1892년 6월의 어느 눅눅하고 축축한 밤이었습니다. 독일 슈테텐 요양원의 차가운 병실 창밖으로는 검은 숲의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부딪히며 마치 비명 같은 괴기스러운 소리를 내고 있었지요. 15살의 소년 해세는 침대에 엎드린 채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펜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눈물과 잉크가 뒤섞여 번진 편지지가 놓여 있었고, 그 곁에는 얼마 전 그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던 낡은 권총 한 자루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소년의 가슴 속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린 듯 시린 바람이 드나들었고, 부모님과 사회가 그토록 강요했던 신의 말씀을 공부하는 모범적인 신학생의 미래는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는 것일까?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말이죠. 참 이상한 일이지요. 100년도 훨씬 더 지난 저 소년의 지독한 외로움이 오늘을 묵묵히 살아가는 당신의 가슴 한구석, 그 막막한 마음과 어쩌면 이토록 닮아 있을까요? 당신이 인생의 모진 풍파를 견디며 말 못할 사정으로 가슴을 앓던 그 시린 밤들, 그때 당신이 느꼈던 그 막막함이 어린 해세의 떨리는 손끝에 그대로 묻어있는 것만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실패자라고 불렀고, 그의 부모님은 아들의 방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칠흑 같은 밤의 고통이 없었더라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던 데미안과 시타르타라는 눈부신 구원의 이야기는 결코 세상에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만 가장 밝은 별을 볼 수 있듯이 해세는 그 죽음의 문턱에서 비로소 남이 정해준 길이 아닌 진짜 나를 찾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답답함이나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실은 당신만의 길을 찾아가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소년의 무거운 발자국을 따라가며 당신의 내면에 숨겨진 또 다른 당신을 만나러 가려 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을 잠시 내려놓고 그가 겪었던 날씨와 그가 마셨던 차가운 공기 속으로 함께 젖어 들어보시지요. 헤르만 헤세가 태어난 곳은 독일 남부의 작고 평화로운 마을 칼프였습니다. 그곳은 짙은 전나무 숲이 마을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 안은 마치 동화 책 속의 한 장면 같은 아름다운 곳이었지요. 어린 헤세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감각은 숲에서 불어오는 축축한 이끼의 향기와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풍기던 오래된 책들의 먼지 냄새였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신의 가르침을 전하는 선교사 집안이었고, 온 집안에는 신에 대한 경건함과 도덕적인 엄격함이 마치 안개처럼 묵직하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헤세는 아주 머리가 영특하고 주변의 작은 변화에도 마음이 크게 움직이는 예민한 아이였습니다. 그는 정원의 꽃들과 소곤소곤 대화하는 것을 즐겼고, 하늘 위 구름의 모양이 변하는 것을 보며 흐르는 시간의 신비로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뒤에는 그를 꼼짝 못하게 옥죄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그가 훌륭한 신학자가 되어 가문의 전통을 잇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겨우 세상을 알아가던 어린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겁고 버거운 운명의 무게였지요. 소년의 하루는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인 어스름한 새벽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낡은 나무 계단을 조심스레 내려가면 거실에는 엄숙한 표정의 아버지가 성경을 펼쳐들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운 남색 빛이었고 집안의 공기는 살갗을 파고들 만큼 서늘했습니다. 헤세는 아버지가 읽어주는 성경 구절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렁이는 이름 모를 반항심을 꾹꾹 눌러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엄격한 분이라 아들의 그 예민한 속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강조하던 영혼의 구원은 어린 소년에게는 오히려 꽉 막힌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정한 어머니조차 종교적인 규칙 앞에서는 누구보다 단호하고 엄한 분이셨지요. 소년 혜세는 밤마다 침대에 누워 천장에 비치는 흔들리는 나뭇가지 그림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걸까? 왜 내 마음속에는 이토록 뜨거운 불꽃과 차가운 얼음이 한꺼번에 소용돌이치고 있는 걸까? 마을의 저녁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질 때면 그는 마을 어귀의 강가로 달려가 흐르는 물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묻지 않아도 제 길을 잘 찾아가는데 사람인 자신은 왜 부모님이 정해준 길로만 가야 하는지 소년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강물에 돌을 던지면 생기는 동그란 물결을 보며 그는 자신의 인생도 저렇게 자유롭게 번져나가기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집안의 규칙은 더 단단해졌고 소년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런 소년에게 유일한 도망처는 할아버지의 서재였습니다. 그곳에는 선교사였던 할아버지가 인도와 동양에서 가져온 신비로운 물건들과 오래된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혜세는 그곳에서 눅눅한 종이 냄새를 맡으며 서양의 기독교 세계관과는 전혀 다른 낯설고 깊은 동양의 지혜를 몰래 엿보았습니다. 그것은 훗날 그가 위대한 작품 시타르타를 쓰게 될 작은 씨앗이 되어 가슴속에 심어졌습니다. 부모님은 소년의 뛰어난 머리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혜세가 큰 시험을 통과해서 명문 마울브론 신학교에 입학하기만을 바랐습니다. 그것만이 가문의 영광을 지키는 일이고 소년이 가야 할 유일한 정답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혜세는 부모님의 그 간절한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낯선 외국어인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외웠고 딱딱한 종교 교리들을 머릿속에 억지로 집어넣었습니다. 시험 공부를 하던 밤의 촛불은 소년의 눈을 침침하게 했고 독한 잉크 냄새는 코끝을 찔러댔습니다. 결국 그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거대한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날, 뛸 듯이 기뻐하는 부모님을 보며 소년은 말할 수 없는 우울함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해진 철로 위를 달리는 기차에 강제로 올라탄 기분이었을 겁니다. 마울브론 신학교로 떠나던 날, 칼프의 숲은 유난히 짙은 초록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혜세는 가방을 들고 마차에 오르며 자신의 행복했던 어린 시절이 여기서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신학교는 거대한 돌벽으로 둘러싸인 고요하고도 차가운 성탑 같았습니다. 그곳의 복도를 걸을 때면 소년의 발자국 소리가 높은 천장까지 무섭게 울려 퍼졌고 엄격한 규칙들은 소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드리고 온종일 옛날 언어를 공부하는 지루한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우정조차 그곳에서는 경쟁의 대상이었고 마음 어린 대화보다는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혜세는 처음으로 자신의 자아가 두 갈래로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성실하고 뛰어난 학생이었지만 속으로는 끝없는 공허함과 분노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지요. 그는 신학교 도서관 구석에 숨어 앉아 학교에서 금지한 시집들을 몰래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위대한 문장가들의 시는 그에게 신학 공부보다 훨씬 더 생생한 신의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시인이 되지 못한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되지 않겠다. 이 문장은 소년 혜세가 세상이 정한 기준에 던진 첫 번째 선언이자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학교의 벽은 너무나 높고 단단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소년의 풍부한 감수성을 병든 것으로 취급했고, 부모님은 그가 신의 길에서 벗어날까 봐 밤낮으로 노심초사했습니다. 소년은 점점 말수가 적어졌고, 맑았던 눈동자에는 초점이 사라져 갔습니다. 밤마다 기숙사 침대에 누워 창밖의 별을 보며 그는 이곳을 빠져나가는 꿈을 꿨습니다. 마침내 1891년 3월의 어느 서늘한 아침, 해세는 아무도 모르게 신학교의 높은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태어나 처음으로 저지른, 그러나 평생을 이어가게 될 위대한 탈출이자 고독한 날갯짓의 시작이었습니다. 담장을 넘은 뒤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그는 숲속을 정처 없이 헤매다 결국 붙잡혔고, 부모님에 의해 여러 정신요양원과 병원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정신이 이상해진 소년이라 손가락질했고, 동네 아이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이 동네의 낙오자가 된 것을 보며 부모님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해세는 부모님의 그 실망 섞인 눈빛을 볼 때마다 가슴이 날카로운 칼로 베이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난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닐까 고민하며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병원에서 보낸 시간들은 소년에게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보며 인간의 영혼이 얼마나 쉽게 부서질 수 있는지를 목격했습니다. 코를 찌르는 약물 냄새와 비명 소리가 가득한 그곳에서 해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정해준 정상이라는 기준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무서운 것인지를 말이지요. 괴로움을 견디다 못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조차 그를 거부했습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소년은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모님의 기대를 채워주기 위해 연극하며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설령 그것이 평생을 혼자 걸어야 하는 고독한 길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는 요양원을 나와 시계 공장의 견습공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던 그 고귀한 손에는 이제 검은 기름때와 거친 금속 가루가 묻었습니다. 하루 종일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기계적인 노동 속에서 그는 자신의 영혼이 조금씩 닳아 없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시계 태엽을 감으며 그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나의 시간은 지금 도대체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고된 노동은 붕 떠있던 그를 다시 단단한 땅에 발붙이게 했습니다.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추상적인 세계에서 벗어나 차가운 금속의 질감을 느끼며 그는 현실의 무게를 배웠습니다. 저녁이 되면 지친 몸을 이끌고 작은 방으로 돌아와 가물거리는 촛불 아래에서 시를 썼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유일하고도 성스러운 의식이었습니다. 당신도 혹시 해세의 어린 시절처럼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밤 우리가 마주한 해세의 청춘은 결코 아름답기만 한 풍경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압과 고통, 그리고 자신을 잃어버릴 것 같은 캄캄한 공포로 가득 찬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지 않았다면 훗날 그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해준 그 깊은 위로는 결코 세상에 태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답답함이나 남들처럼 살지 못해 느끼는 막막함도 실은 당신만의 진짜 길을 찾아가기 위한 꼭 필요한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해세가 그 차가운 담장을 넘었을 때 느꼈을 그 두려운 자유를 우리도 마음속으로는 늘 꿈꾸고 있지 않나요? 이제 소녀는 기름때 묻은 시계 공장을 떠나
수천 권의 책이 당신을 기다리는 서점의 점원으로 향합니다. 시계 공장의 시끄러운 톱니바퀴 소리와 차가운 금속 냄새가 가득했던 그 고된 일상을 뒤로하고 해세는 마침내 책들이 정적 속에서 가만히 숨쉬는 아늑한 서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피빙겐이라는 마을에 있는 헤켄하우어라는 이름의 아주 오래된 서점이었지요. 서점의 묵직한 나무 문을 열고 들어서면 가장 먼저 당신의 코끝을 스치는 것은 수천 권의 책들이 내뿜는 서늘하고도 묵직한 종이 향기였습니다. 시계 공장에서 묻은 시커먼 기름때는 빗누로 수십 번을 씻어내어 겨우 지워냈지만 그의 손톱 끝에는 여전히 고된 노동의 흔적이 미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손은 차가운 쇳덩이 대신 보드라운 종이의 감촉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서점 점원으로서의 일과는 생각보다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서점에 도착하면 그는 가장 먼저 밤새 소리 없이 쌓인 먼지들을 정성껏 털어내야 했습니다. 부드러운 깃털 먼지떨이가 책등을 스칠 때마다 미세한 먼지들이 아침 햇살 속에서 마치 금가루처럼 반짝이며 흩날렸지요. 해세는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비로소 자신이 있어야 할 진짜 자리에 도착했다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서점의 서가는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높았습니다. 해세는 사다리를 타고 아슬아슬하게 올라가 높은 곳에 꽂힌 옛날 책들을 정리하며 그 책들이 품고 있는 수백 년의 시간을 손바닥으로 느꼈습니다. 가죽 표지의 팽팽함과 양피지의 거친 질감,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인류의 지혜가 자신의 손끝을 통해 심장으로 바로 전해지는 것만 같았지요. 그는 손님을 맞이하고 책을 정성껏 포장하는 틈틈이 서점 구석에서 자신만의 깊은 독서를 이어갔습니다. 괴테와 실러 같은 위대한 작가들의 문장들은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처럼 메말라 있던 그의 영혼에 시원하게 쏟아지는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서점 일이 끝나도 곧장 하숙방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튀빙겐의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천천히 산책하며 강물에 비친 은은한 달빛을 바라보았지요. 당시 해세가 머물던 하숙방은 몸 하나 뉘기에도 아주 좁고 초라했습니다. 삐걱거리는 침대 하나와 낡은 책상,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이 전부였지요. 방 안에는 늘 눅눅한 습기와 잉크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세에게 그 작은 방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소중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는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책상 앞에 앉아 작은 촛불 하나를 켰습니다. 촛불이 일렁일 때마다 벽에 비친 그의 그림자가 거인처럼 커졌다 작아지기를 반복했지요. 그는 그 외롭고 고독한 시간 속에서 오직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기 위해 펜을 들었습니다. 시인이 되지 못한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되지 않겠다. 그 처절한 맹세가 매일 밤 그의 가슴 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는 첫 시집을 준비하며 단어 하나를 고르는데도 며칠 밤을 꼬박 새우곤 했습니다. 글자가 종이 위에 내려앉을 때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살점을 떼어내는 것 같은 아픔과 동시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서점에서 보낸 4년이라는 시간은 해세에게 가장 지독하면서도 순수한 몰입의 시기였습니다. 그는 친구를 사귀지도 않았고 즐거운 놀이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책과 글쓰기,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지요. 어느 날은 너무나 깊은 고독에 빠져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책장 사이를 서성이기도 했습니다. 그 고독은 결코 벌이 아니라 그가 위대한 작가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성스러운 의식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간절한 노력 끝에 나온 그의 첫 시집은 안타깝게도 세상의 관심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야심차게 내놓은 책이 서점 한 구석에서 먼지만 쌓여가는 것을 보며
혜세는 깊은 좌절의 늪에 빠졌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가웠고 이름 없는 작가의 외침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비 내리는 거리를 정처 없이 걸으며 남몰래 뜨거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빗물에 젖은 구두에서는 찌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얇은 옷 사이로 스며드는 한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지요.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리를 옮겨 바젤이라는 더 큰 도시의 서점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며 자신의 내면을 더 단단하게 다졌습니다. 그는 미술관을 드나들며 거장들의 그림을 감상했고 그들의 분놀림 하나하나에서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짧은 시를 쓰는 것을 넘어 인간의 삶 전체를 꿰뚫는 커다란 이야기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방황하는 청년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 피터 카멘친트는 바로 이 시기의 지독한 우울과 고독 속에서 싹을 틔웠습니다. 그 소설을 쓸 때 혜세는 거의 먹지도 자지도 못할 만큼 예민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주인공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펜을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겪은 고통과 방황을 온 마음으로 써내려간 혜세 자신의 피로 쓴 고백록이었습니다. 마침내 소설이 세상에 나왔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름 없는 서점 점원이었던 혜세가 한순간에 독일 최고의 작가가 된 것이지요. 독자들은 그의 글에 열광했고 부모님도 이제 그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혜세는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자신의 모습이 사실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생각, 성공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신학교가 자신의 영혼을 다시 옥죄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혹시 남들이 말하는 성공을 위해 애쓰느라 진짜 당신의 목소리를 잊어버리지는 않으셨나요? 잠시 눈을 감고 오래된 서점의 종이 냄새를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홀로 촛불을 켜고 글을 쓰던 청년 혜세의 외로운 뒷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오늘이 아무리 고독하고 힘들었을지라도 그 시간은 결코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위대한 인생의 작품을 만들기 위한 가장 소중하고 영양가 높은 밑거름이 될 테니까요. 혜세가 그 깊은 고독 속에서 끝내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새겼듯이 당신의 진심 어린 노력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가슴에 따뜻하게 닿게 될 것입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다시 한번 영혼의 위기를 맞이한 혜세가 과연 이 안락한 덫을 어떻게 깨고 나갔을지 그 흥미진진한 뒷이야기는 계속 들려드릴게요. 우리는 이제 1894년의 뜨거운 여름날로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보려 합니다. 독일의 작은 마을 칼프의 좁은 골목길 끝에는 페로트라는 이름의 시계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공기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서점의 우아한 먼지 냄새와는 전혀 다른 기운이 감돌고 있었지요. 코끝을 찌르는 독한 기계 기름의 향기, 차갑고 날카로운 쇠가 깎일 때 나는 비릿한 금속 냄새, 그리고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기계들의 육중한 진동이 공장 전체를 무겁게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음의 한복판에 17살의 청년 혜세가 서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마울브론 신학교에서 어려운 고대 언어를 읊조리던 소년의 고운 손에는 이제 검은 기름때가 가득 묻은 렌치와 줄칼이 들려 있었지요. 당신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때 신의 말씀을 공부하던 그 영특한 소년이 매일 아침 거친 작업복을 입고 공장으로 출근할 때 그 뒷모습이 얼마나 작고 초라해 보였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직업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한 소년의 세계가 뿌리째 뽑혀나가는 처절하고도 아픈 무너짐의 현장이었습니다. 혜세의 아버지는 이 힘든 노동을 통해 아들의 예민하고 병든 마음이 치유되기를 바랐습니다.
몸을 고되게 움직이는 육체적인 노동이 나약해진 정신을 고쳐줄 것이라 굳게 믿었지요. 하지만 해세에게 시계 부품을 깎고 다듬는 일은 자신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는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온종일 아주 작은 톱니바퀴들을 들여다보며 정해진 구멍에 나사를 끼우고 태엽을 감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섬세했던 그의 손가락 끝은 날카로운 금속 조각에 찔려 붉은 피가 맺혔고 어느새 딱딱한 굳은 살이 박여갔습니다.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기계의 박동 소리는 그에게 삶의 활기가 아니라 마치 죽음을 향해 가는 행진곡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시계를 만지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 거대한 사회라는 기계 속에서 그저 갈아 끼워지는 작은 부품에 불과한 것인가? 나라는 사람의 소중함은 이 톱니바퀴들 사이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는 시계 태엽을 감으며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게 인간을 오가매는지 온몸으로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시계의 초침이 한 칸 이동할 때마다 자신의 소중한 꿈이 한 뼘씩 멀어져 가는 것만 같아 그는 가슴이 미어지는 통증을 매일같이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지독한 실패와 고통의 시간이 사실은 위대한 작가 해세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해세의 일상은 지독할 정도로 단조로웠습니다. 새벽의 싸늘한 기운을 가르며 공장 문을 열 때 느껴지는 그 차가운 금속의 감촉은 그가 매일 아침 마주해야 하는 냉혹한 현실의 벽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그는 구석진 자리에 홀로 앉아 딱딱한 빵을 씹으며 먼 창밖의 숲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들은 그에게 시를 쓰라고 속삭였지만 그의 손은 너무나 무거워 펜을 들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지요. 하지만 해세는 그 공장의 소음 속에서 오히려 침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반복적인 노동 속에서 자신만의 깊은 생각을 쌓아 올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 시기에 지독한 일상이 없었더라면 훗날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그의 작품 속에 흐르는 그 깊은 인간애와 고독의 정서는 결코 완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시계 공장은 영혼의 감옥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혹독하고도 위대한 인생의 교실이었던 셈입니다. 당신도 인생의 어느 길목에서 해세가 겪었던 그 시계 공장 같은 순간을 마주한 적이 있겠지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과는 상관없이 가족을 위해 혹은 생계를 위해 매일 같은 자리에서 숨막히는 반복을 견뎌야 했던 그 시간들 말입니다. 아무리 씻어도 손에 묻은 기름때가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삶의 고단함이 당신을 짓누를 때 우리는 이 청년 해세를 떠올려야 합니다. 그는 그 시끄러운 기계 소리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 속에 사는 작은 새를 끝내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1년 반 동안의 공장 생활은 그의 몸과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역설적으로 그를 더 단단하고 깊은 예술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머릿속으로만 세상을 보던 소년이 아니라 노동의 숭고함과 비참함을 동시에 이해하는 진짜 어른이 되어 공장 문을 나섰습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도 혹시 시계 공장의 태엽을 감는 것처럼 무겁지는 않으셨나요? 당신이 짊어진 그 의무와 책임의 무게가 때로는 당신을 무너뜨리려 할 때 해세가 그 어두운 공장 구석에서 품었던 작은 희망의 불꽃을 꼭 기억해 보세요. 당신의 힘든 일상도 실은 당신이라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완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한 장의 소중한 기록일 뿐입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해세가 서점의 서가 사이에서 발견했던 그 평온하고 따뜻한 빛을 따라 편안한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시계 공장의 그 무겁고 끈적하던 기름 냄새를 뒤로하고 우리는
이제 바젤의 어느 좁고 낡은 서점 한 구석으로 조심스럽게 자리를 옮겨봅니다. 1903년의 가을은 유난히도 일찍 찾아왔고 차가운 라인강의 바람이 서점의 유리창을 가볍게 두드리고 있었지요. 26살의 청년 헤세는 이제 더 이상 태엽을 감는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만 권의 책들에 둘러싸인 채 밤마다 잉크 냄새 가득한 원고지 위에 자신의 영혼을 쏟아붓고 있었지요. 당시 그가 머물던 하숙방은 천장이 낮고 어두웠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지붕들은 마치 그가 써내려갈 이야기의 첫 문장처럼 신비롭게 일렁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인물, 피터 카멘친트를 정성스레 빚어냈습니다. 당신도 한번 상상해보세요. 온종일 서점에서 손님들을 응대하고 무거운 책을 나르느라 몸이 천근만근 녹초가 된 청년의 모습을요. 그는 퇴근 후 삐걱거리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오직 촛불 하나에 의지해 떨리는 손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여전히 잉크로 검게 물들어 있었고 눈은 피로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펜 끝을 타고 흐르는 문장들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웅장한 알프스 산맥과 푸른 호수, 그리고 그 속에서 방황하는 외로운 영혼의 외침을 기록했습니다. 마침내 1904년 이 소설이 세상에 나왔을 때 독일 문단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름 모를 서점 점원이 써낸 이 처절한 방랑의 기록에 열광했지요. 어두운 방에서 홀로 글을 쓰던 무명의 청년은 하룻밤 사이에 유럽이 주목하는 천재 작가로 우뚝 섰습니다. 지독한 가난과 나고 자라는 꼬리표에서 벗어난 헤세에게 그것은 마치 꿈만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재능이 세상에 인정받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제는 남들처럼 평범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생겼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이 성공을 발판 삼아 9살 연상의 피아니스트 마리아 베르누이와 결혼을 결심합니다. 그녀는 고결하고 우아한 여성이었고 헤세에게는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안정된 삶의 상징과도 같았지요. 두 사람은 스위스의 평화로운 시골 마을 가이에노펜에 직접 집을 짓고 정착했습니다. 아름다운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그 집에서 헤세는 비로소 정착이라는 것을 해보려 애썼습니다. 정원을 정성껏 가꾸고 아침이면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그는 겉보기에 완벽한 낙원에 도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살면서 느껴보셨을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그 순간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한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성공의 단맛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가이에노펜의 그 아름다운 정원은 시간이 흐를수록 헤세에게 또 다른 형태의 감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가장의 역할과 문단이 기대하는 거장의 품격은 그가 그토록 혐오했던 기존 가치의 틀과 다를 바가 없었지요. 그는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도 알 수 없는 갈증을 느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방랑자의 피가 다시금 요동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서재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자문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일까? 나는 자유로운 시인이 되기 위해 그 모든 고통을 견뎠는데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문장들은 왜 이토록 껍데기처럼 느껴지는가? 성공이라는 화려한 이름이 자신의 본질을 갉아먹고 있다는 공포가 그를 서서히 덮쳐왔습니다. 아내와의 대화에서도 알 수 없는 벽을 느꼈고 아이들의 재롱조차 자신의 깊은 고독을 메워주지 못했습니다. 행복해야 할 순간에 찾아오는 이 지독한 우울함은 헤세에게 다시금 뼈아픈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지금 진정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당신도 남들이 보기엔 그럴듯한 일상을 살고 있지만 속으로는 나만이 아는 공허함과 싸워본 적이 있으신가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에 맞추려 애쓰느라 정작 당신의 진실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밤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셨으면 합니다. 해세는 그 찬란한 성공의 정점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나를 찾는 과정은 세상이 주는 훈장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오직 나 자신의 그림자와 똑바로 마주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이 위태로운 평화를 깨뜨리기 위해 마침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모든 명성과 가족을 뒤로한 채 홀로 인도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이지요. 허울 좋은 성공의 맛을 뱉어내고 진짜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먼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도 세상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참 많이 지치고 고단하셨을 겁니다. 남들이 주는 찬사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 안에서 고요하게 빛나는 작은 진실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1914년의 여름은 유난히도 뜨겁고 공포스러웠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에서 평화를 꿈꾸던 해세의 귀에 들려온 것은 정겨운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경 너머에서 들려오는 땅을 울리는 육중한 군화 소리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대포의 굉음이었지요. 세계는 순식간에 광기에 사로잡혔고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증오의 깃발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시를 읽고 꽃을 가꾸던 다정한 이웃들이 오늘 갑자기 총을 들고 전장으로 달려나가는 그 참혹한 모습 말입니다. 해세는 그 미쳐가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홀로 서재에 앉아 펜을 쥐었습니다. 그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는 신문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오 친구여, 이런 소음은 이제 그만두자. 그것은 전쟁의 광기를 멈추고 인간의 고결함을 다시 찾자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써내려간 평화의 절규였습니다. 하지만 그 용기 있는 외침의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평화를 외쳤다는 이유만으로 어제의 찬사는 하루아침에 차가운 침뱉음으로 변했습니다. 조국 독일의 언론들은 그를 배신자라고 몰아세웠고 서점에서는 정성껏 쓴 그의 책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친했던 친구들은 절교를 선언하는 편지를 보내왔고 길거리에서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비난과 멸시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믿었던 가치와 사람들이 한순간에 등을 돌릴 때 느껴지는 그 시린 배신감을 당신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해세는 이제 조국에서도 이방인이요. 자신이 살던 스위스에서도 경계 대상이 된 완벽한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등불 아래에서 자신의 이름을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세상이 나를 원하지 않는다면 나 또한 세상을 거부하겠다는 가장 고독한 선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전쟁의 비극은 집 밖에서만 닥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을 지탱하던 소중한 기둥들이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했지요. 가장 먼저 그를 찾아온 것은 죽음의 그림자였습니다. 어린 시절 그토록 엄격했지만 동시에 자신을 가장 깊이 이해해 주었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고를 들었을 때 해세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지독한 마비 증상을 겪었습니다. 뒤이어 아내 마리아의 영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피아노 선율처럼 맑았던 그녀의 마음은 전쟁의 공포와 남편을 향한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깊은 어둠 속으로 침잠해 버렸습니다. 그녀는 벽을 보고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고 해세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자신의 무력함에 가슴을 쥐어뜯어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막내 아들마저 큰 병에 걸려 죽음의 문턱에서 사경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전쟁 포로들을 돕느라 타인의 고통을 돌봤지만 밤이 되면 자신의 집안에 가득한 죽음의 기운과 처절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그는 차가운 병원 바닥에서 신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토록 가혹한 시련을 한꺼번에 주시는 겁니까?
나는 단지 평화를 원했을 뿐인데 왜 내 소중한 것들이 제가 되어 사라져야 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한 바로 그 순간에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해세의 정신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환청이 들리고 손이 떨려 글조차 쓸 수 없게 되었지요. 명성도 평화도 자존심도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난 자리에 남은 것은 벌거벗은 한 인간의 처절한 고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무너짐의 끝에서 해세는 인생을 바꿀 결정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정신분석의 대가인 융의 제자 랑 박사를 찾아가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것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껏 외면해왔던 내면의 어두운 방들을 하나씩 열어보는 거대한 해체의 과정이었습니다. 해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공과 평화는 남의 눈에 맞춘 가짜였으며 진정한 나는 이 고통의 깊은 구덩이 속에서만 비로소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직면의 시간 속에서 그는 우리 인생을 관통하는 위대한 한 문장을 떠올립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이 문장은 머리로 지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아내가 병들고 조국에 버림받은 그 지옥 같은 일상 속에서 해세라는 껍데기가 깨지며 터져 나온 비명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시인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칼로 해부하고 그 피로 글을 쓰는 부도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빗소리를 들으며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이때 쓴 글이 바로 우리 시대의 영원한 고전 데미안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삶도 혹시 해세가 겪었던 그 전쟁터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지는 않나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받고 소중했던 것들이 하나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느낌에 밤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해세는 오늘 우리에게 나지막이 말해줍니다. 그 무너짐은 실패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진짜 존재가 태어나기 위한 위대한 산통이라고 말이지요. 당신이 지금 흘리는 그 뜨거운 눈물은 당신을 가두고 있던 견고한 알의 껍질을 녹여주는 가장 성스러운 물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아픈 기억들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지금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해세가 그 지옥 같은 고독 속에서 끝내 단단한 평화를 찾아냈듯이 당신의 영혼도 결국은 환한 빛을 찾아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916년 스위스 베른의 어느 고요한 하얀 방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아 봅니다.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평온했고 공기 중에는 옅은 소독약 냄새와 오래된 종이가 내뿜는 향기가 섞여 있었지요. 39살의 해세는 그 방의 낡은 안락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랑 박사라는 이름의 남자가 조용히 수첩을 펼쳐든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전 세계가 전쟁의 화염에 휩싸여 서로를 죽이고 있을 때 한 남자는 오히려 자신의 내면으로 난 좁고 어두운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여행이었고 동시에 자신을 찾기 위한 가장 용기 있는 투쟁이었습니다. 해세는 이 상담을 통해 평생토록 무서워하며 외면해왔던 자신의 그림자를 처음으로 똑바로 마주하게 됩니다. 상담실 벽시계가 내는 규칙적인 똑똑 소리는 마치 해세의 불안한 심장 박동처럼 방 안을 울렸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가슴에 쌓아온 모든 상처와 열등감, 그리고 차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은밀한 욕망들을 하나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입 밖으로 내뱉는 단어들은 때로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자신의 목을 아프게 찔렀고 때로는 무거운 바위가 되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싫어했던 아버지의 엄격함이 실은 자신의 마음속에도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시적인 감수성이 사실은 무서운 현실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유약한 방패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몸서리쳤습니다. 랑 박사는 아무런 꾸짖음도 없이 그저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침묵 속에서 해세는 비로소 자신이 단단한 껍질 속에 갇혀 떨고 있는 작은 새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 해세의 밤은 기이한 꿈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거대한 알을 보았고 그 알을 깨고 나오려 몸부림치는 처절한 새의 날갯짓 소리를 들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꿈의 조각들을 붙잡아 필사적으로 글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작가로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매달리는 마지막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이제 원고지에 자신의 이름인 헤르만 헤세를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에밀 싱클레어라는 새로운 이름을 적어 넣었지요. 유명한 작가라는 껍데기를 다 벗어던지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기 위해 선택한 가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가짜 나의 모습을 연기하느라 진짜 나를 잃어버린 듯한 기분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세상이 요구하는 나의 모습과 내가 진짜로 원하는 나의 모습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해 괴로워하던 그 캄캄한 밤들이 당신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해세는 바로 그 아픈 지점에서 우리에게 따뜻한 손을 내밉니다. 그는 소설 속 소년 싱클레어를 통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단 하나의 고정된 모습이 아니라 빛과 어둠이 함께 숨쉬는 거대한 우주와 같다고 말이지요. 우리가 그동안 나쁜 것이라고 밀어냈던 어두운 마음조차 실은 우리 영혼의 소중한 일부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그는 간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데미안을 써 내려가던 해세의 방은 살이 떨릴 정도로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전쟁 때문에 땔감이 부족해서 그는 낡은 담요를 어깨에 칭칭 두른 채 언 손가락을 호호 불어가며 원고지를 채웠습니다. 그는 데미안이라는 인물을 만들어내며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단단하고 고결한 자아를 그려냈습니다.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만나 자신의 세상을 넓혀가는 과정은 해세 자신이 마음의 병을 고치며 영혼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과정과 똑같았습니다. 원고지가 한 장 한 장 쌓일수록 그의 눈빛은 맑아졌고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죄책감도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드디어 1919년 세상을 뒤흔든 소설 데미안이 출판되었습니다. 하지만 표지에는 우리가 아는 해세의 이름 대신 에밀 싱클레어라는 낯선 이름이 찍혀 있었지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길을 잃었던 수많은 젊은이는 이 책을 마치 성경처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세는 자신의 이름을 숨긴 채 오직 진실한 목소리만으로 세상과 마음이 통했다는 사실에 노벨상보다 더 큰 기쁨과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나중에야 이 책이 그의 작품임이 밝혀졌을 때 세상은 다시 한번 그의 깊은 영혼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방도 해세의 그 하얀 방처럼 고요하겠지요.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소년 에밀 싱클레어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보세요. 세상의 눈치를 보느라 꾹꾹 숨겨두었던 어두운 생각들, 남들에게 들키기 싫었던 당신의 약점들까지도 이제는 따뜻하게 안아주어도 괜찮습니다. 해세가 그 지독한 고통 속에서 데미안이라는 빛나는 지혜를 길어 올렸듯이 당신이 견뎌온 그 상처들도 언젠가는 당신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 될 것입니다.
이 1919년의 어느 따뜻한 봄날, 해세는 자신의 모든 과거를 뒤로한 채 낡은 가방 하나만을 들고 스위스의 작은 마을 몬타뇰라의 카사카무치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덩굴이 우거진 낡은 성체 같은 집이었고, 창문을 열면 루가노 호수의 푸른 물결과 저 멀리 하얀 눈을 머금은 설산의 봉우리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마법 같은 곳이었지요. 전쟁의 무서운 포화와 소중했던 가정의 붕괴,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갈갈이 찢어 놓았던 그 긴 마음의 터널을 지나온 42살의 해세에게 그곳은 하늘이 내려준 마지막 안식처와 같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수줍은 이방인이 되어 마을의 좁은 오솔길을 천천히 산책하고 딱딱한 빵과 시큼한 포도주로 끼니를 때우며 오직 자신의 영혼이 들려주는 이야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때 그가 쓰기 시작한 작품이 바로 인도의 성자를 주인공으로 한 시다르타였습니다. 당신도 한번 상상해보세요.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서재에 앉아 잉크 냄새가 밴 종이 위에 인도의 뜨거운 태양과 겐지스 강에 일렁이는 물결을 그려 넣던 어느 중년 남자의 고독한 뒷모습을요. 하지만 이 작품은 결코 쉽게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해세는 소설의 앞부분을 써놓고 무려 1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 한 문장도 더 쓰지 못한 채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머리로는 동양의 깊은 지혜와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의 경지를 이해하고 있었지만 정작 가슴으로는 그것을 온전히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멍하니 흰 종이를 바라보다가 결국 펜을 내려놓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잡초를 뽑고 흙을 만지며 자신의 교만함을 꾸짖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못한 깨달음을 그저 화려한 글로만 쓰려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그는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지요. 당시 해세의 일상은 지독할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매일 새벽 안개가 걷히기 전에 일어나 정원을 돌보았습니다. 장화에 흙이 묻고 손톱 밑에 검은 때가 끼는 것을 그는 오히려 신이 주신 축복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흙을 만지며 자신의 조상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서구의 엄격한 도덕 너머에 있는 거대한 생명의 질서를 보았습니다. 흙은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씨앗을 품어주었고, 태양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따뜻한 빛을 내어주었지요. 그는 정원 한 구석에 앉아 해가 지는 풍경을 몇 시간이고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어둠이 땅을 덮는 그 당연한 흐름 속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이 그토록 고집했던 나라는 자아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세의 인생을 바꾼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그는 근처에 흐르는 작은 강가로 자주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는 강가에 가만히 앉아 물이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고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모양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강물은 쉬지 않고 아래로 흐르지만 언제나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제의 물과 오늘의 물은 분명히 다르지만 강이라는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았지요. 그는 세차게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신학교에서 도망치던 소년도, 시계 공장에서 기름때를 묻히던 견습공도, 성공에 취해 있던 작가도, 그리고 지금의 고독한 이방인도 결국은 헤르만 헤세라는 하나의 강물을 이루는 각기 다른 물방울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시간은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이 지금 이 자리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그 거대한 진리가 강물의 목소리를 통해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당신이 겪어온 고통도, 기쁨도, 상실도, 성취도 모두가 당신이라는 온전한 삶을 이루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조각들이었던 셈입니다. 당신이 오늘 겪은 슬픔이나 불안도 실은 당신이라는 거대한 강물의 일부일 뿐입니다. 강물이 커다란 바위를 만나면
잠시 소용돌이치지만 결국 바다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듯 지금 당신의 시련도 당신을 더 깊고 넓은 존재로 이끌어주기 위한 과정일지 모릅니다. 헤세는 강가에서 비로소 시다르타의 결말을 찾아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모순을 있는 그대로 껴안고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 찾아온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시다르타를 완성하던 밤, 헤세는 몬타뇰라의 깊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별이 제각기 반짝이고 있었고 숲은 깊은 숨을 내쉬고 있었지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신에게 매달리거나 세상에 저항하며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따뜻하게 긍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보았던 인도 성자들의 평온한 미소가 이제는 그의 얼굴에도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시다르타는 그가 지식의 세계를 넘어 진정한 지혜와 하나가 된 순간이었고 평생을 괴롭혔던 마음의 분열을 잠재운 영혼의 아름다운 찬가였습니다. 이제 헤세의 이야기는 노년의 정점으로 향합니다. 그는 몬타뇰라의 정원사로 살아가며 자신의 마지막 대작인 유리알 유이를 준비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하나로 모아 아름다운 음악처럼 연주하려 했던 그의 장대한 생각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맺었을까요? 잠시 숨을 고르며 헤세가 바라보던 그 고요한 강물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당신의 마음속에도 그 맑은 강물이 부드럽게 흐르고 있다고 상상해 봅니다. 강물에서 얻은 그 깊은 깨달음을 뒤로하고 우리는 이제 헤세의 생애에서 가장 길고도 고요했던 인생의 마지막 정원으로 천천히 들어가 봅니다. 1920년대 후반부터 그가 눈을 감는 순간까지 머물렀던 스위스 몬타뇰라의 집은 그에게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그의 상처받은 영혼을 품어준 세상에 하나뿐인 커다란 우주와 같았지요. 그곳에서 그는 더 이상 화려한 문학의 중심에 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챙이 넓은 밀짚 모자를 쓰고 흙이 묻은 낡은 작업복을 입은 채 정원사로서의 삶을 기꺼이 선택했지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의 글 한 문장에 감동하며 열광하고 있을 때 정작 작가 자신은 흙투성이가 된 투박한 손으로 잡초를 뽑고 마른 나뭇가지를 태우며 피어오르는 연기를 아무 말 없이 묵직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 평화로운 모습은 어땠을까요? 헤세에게 정원을 가꾸는 일은 글을 쓰는 일보다 더 간절하고 소중한 마음을 닦는 공부였습니다. 그는 흙을 만지며 우리 인간의 삶이 대지의 순환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몸소 느꼈습니다. 씨를 뿌리고 싹이 트기를 묵묵히 기다리는 인내, 그리고 화려했던 꽃이 지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 아름다운 사라짐의 이치를 정원에서 매일같이 마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렵 헤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마지막 고민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잡한 현대 문명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의 외로움과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지적인 즐거움이 가진 허무함을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한 생각이었지요. 그는 무려 10여 년의 세월을 오로지 한 곳에 바쳐 자신의 마지막 대작인 유리알 유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설 속에서 그는 모든 학문과 예술이 하나로 합쳐진 머릿속으로 그리는 가장 완벽하고 꿈같은 곳인 이상향을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완벽한 정신의 세계조차도 결국 구체적인 우리 삶의 아픔과 떨어져 있을 때 얼마나 위태롭고 공허한지를 세상에 경고하고 싶어 했지요. 주인공이 최고의 자리를 버리고 평범한 아이의 스승이 되기 위해 현실의 차가운 호수로 뛰어드는 결말은 헤세가 평생을 바쳐 도달하고자 했던 마지막 진심이기도 했습니다. 높고 화려한 정신의 탑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낮은 곳으로 내려와 살아있는 생명과 부딪히며 사는 것, 그것이 헤세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놀라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가 이 마지막 소설을 완성해갈 무렵 세상은 다시 한번 전쟁의 광기에 휩싸였습니다. 조국 독일은 어둠의 세력에 잠겼고 해세의 책들은 다시금 금지되는 시련을 겪었지요. 하지만 노년의 해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몬타뇰라의 서재에서 조용히 등불을 켜고 전쟁의 공포에 떠는 젊은이들에게 수천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유명한 거장으로서 가르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독한 인생 선배로서 그들의 아픔을 가만히 듣고 다독이며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소중한 별을 절대 잃지 말라고 따뜻하게 당부했지요. 1946년 그에게 노벨 문학상이라는 최고의 영광이 전해졌을 때도 그는 화려한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화려한 연회장보다는 자신의 정원에서 낙엽을 태울 때 피어오르는 연기가 그에게는 훨씬 더 진실하고 값진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명해진다는 것은 그에게 보상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평화로운 고독을 방해하는 무거운 짐일 뿐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시력이 나빠지고 글을 읽는 것조차 힘겨워졌지만 그는 돋보기의 의지의 마지막까지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 저녁 정원 의자에 앉아 붉게 물드는 호수의 노을을 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싸움과 방황 그리고 고뇌가 저 노을 속으로 녹아드는 것을 보며 그는 비로소 평생을 괴롭혔던 자신과의 전쟁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무엇인가가 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원의 나무와 돌, 그리고 흘러가는 구름과 같은 자연의 일부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우연은 사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필연이었으며 그 모든 고통은 나를 이곳으로 데려오기 위한 하늘의 자비로운 손길이었다라고 말이지요. 1962년 8월 9일의 밤, 몬타뇰라에는 유난히도 부드러운 여름 바람이 불었습니다. 85살의 노학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원을 산책하고 아내와 함께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이 아끼던 시집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그토록 갈망하던 평온한 잠 속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평생을 잠 못 이루는 밤과 예민한 신경으로 고생했던 한 남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깊고 고요한 잠 속에서 길을 떠났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름다운 축복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삶이라는 긴 하루를 무사히 마치고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이불 속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제 해세의 긴 여행은 끝이 났습니다. 소년 시절 학교의 차가운 담장을 넘었던 그 불안한 발걸음은 이제 따뜻한 흙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수많은 글을 남겼지만 결국 말하고자 했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당신 자신만의 길을 가라는 것, 당신의 내면에 있는 환한 빛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흔들고 삶의 무게가 당신을 짓누를 때 해세의 이야기를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두운 밤조차 실은 당신이라는 위대한 별이 더 밝게 빛나기 위한 소중한 배경일 뿐입니다. 이제 해세가 남긴 그 평온한 정원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당신도 깊은 잠의 세계로 편안하게 빠져들어 보세요. 당신의 오늘 하루도 그 자체로 하나의 필연이었고 아름다운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의 꿈속의 해세가 가꾸던 그 푸른 정원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정말 잘 견뎌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모든 긴장을 풀고 당신만의 평화로운 안식처로 떠나보세요. 당신의 밤이 별처럼 아름답게 빛나기를 빕니다.